이 이야기는 대전시에 사시는 한서연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내용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서연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고 무서워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로요. 35이라는 나이가 되니까 감정의 파도 같은 건 다 잦아들고 이제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심장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죽은 척하고 있었던 뿐이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마주치기 전까지는요. 지수야, 나 사실 아직도 그 사람 못 잊었나 봐. 결혼식을 딱 2달 앞둔 날이었어요. 친구랑 강남역 뒤편 실내 포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죠. 눅눅한 밤 공기 사이로 편의점 가로등 불빛이 부서져 내리는 길바닥을 보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비밀을 입 밖에 꺼냈어요. 지수는 제 손에 들린 맥주캔을 빼앗으며 장난인 줄 알고 소리를 내어 웃더라고요. 야, 한서연, 너 미쳤냐? 너 2달 뒤면 결혼식장 들어가서 웨딩드레스 입을 애야. 청첩장도 돌릴 만큼 돌려놓고 무슨 그런 미친 소리를 해? 취했냐? 얼른 들어가 자라. 근데 저는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 표정이 너무 차갑고 굳어 있으니까 지수도 점점 웃음기를 거두더라고요. 왜냐면요. 그날 저는 진짜로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술김에 해보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불과 3시간 전, 10년 전에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며 헤어졌던 제 첫사랑, 윤태준을 눈앞에서 다시 봤으니까요. 모른 척 지나칠 수도 없었어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사람도 저를 똑바로 봤고 저도 그 사람의 눈동자를 정확하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제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 나 아직 태준이와의 사랑이 안 끝났구나. 아니, 어쩌면 내 인생은 10년 전 그날 이후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걸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편의점 앞 가로등 밑에서 깨달은 순간부터였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 멀쩡하고 완벽하게 흘러가던 제 인생이 아주 밑바닥부터 천천히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한 건요. 제 이름은 한서연, 올해 35이에요. 남들이 보기엔 아주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중견기업의 대리죠. 그리고 저는 곧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남자친구 민우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4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직장, 어떤 상황에서도 화 한 번 내지 않는 무던하고 다정한 성격, 술버릇 하나 없고 연락 때문에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사람. 게다가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교직에서 은퇴하신 정말 점잖고 예의 바른 분들이었어요. 무엇보다 민우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였어요. 민우랑 같이 있으면 마음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아예 끼어들 틈이 없었죠. 억지로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됐고 예쁜 척할 필요도 없었어요. 주말에 만나서 소파에 기대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같이 낮잠을 자는 그런 평화로운 일상.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좋았어요. 그래서 마음 깊이 확신했죠. 그래, 어릴 때 하는 뜨겁고 아픈 사랑은 다 부질없는 거야. 결혼은 이렇게 내 마음을 잔잔하게 감싸주는 좋은 사람이랑 하는 게 정답이구나. 근데요, 정말 솔직해져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민우를 보면서 가슴이 설레거나 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거나 주말에 헤어지고 돌아서자마자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거나 가벼운 손잡기,
하나에도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격정적인 감정 말이에요. 당연히 없었죠. 4년이나 만났으니까 당연히 연인보다는 가족에 가까워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나이를 먹으면서 배우게 되는 어른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철없던 시절의 불장난 같은 감정은 다 태워버리고 남은 제 위에서 단단하게 집을 짓고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만족하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건 제 거대한 착각이자 스스로를 속여온 거짓말이었어요. 적어도 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그 목요일 밤 태준이를 다시 마주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은 유독 회사 일이 고되었던 날이었어요. 분기 마감 때문에 밤 9시가 넘어서야 야근을 끝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강남역 10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 서 있었죠. 하늘에선 우산을 쓰기도 애매하고 안 쓰기엔 옷이 젖는 기분 나쁜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초록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며 멍하니 땅바닥에 물 웅덩이를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맞은편에 서 있는 어떤 남자의 실루엣으로 자꾸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그 사람만 필터를 끼운 것처럼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조금 젖어서 어깨에 착 달라붙은 검은색 셔츠, 그리고 신호를 기다리며 초조한 듯 왼손으로 마른 세수를 한 뒤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특유의 손짓.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손짓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손짓이었거든요. 설마 하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10년이야 서연아. 10년 전 사람이야. 닮은 사람이겠지. 속으로 수없이 주문을 외웠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있던 그 남자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어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가로등 주황빛 조명이 그 사람의 얼굴 위로 떨어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의 피가 다 멈춰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윤태준. 22의 저를 가장 뜨겁게 사랑했고 제 청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제 첫사랑이자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제 귀에서 웅웅거리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변 버스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빗소리가 전부 음소거된 것처럼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뛰는 쿵쾅거리는 소리만 귓가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어요. 손끝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숨이 턱 막혀서 산소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기분이었죠. 태준이도 저를 알아본 게 분명했어요.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횡단보도 초록 불이 켜지자 수많은 인파를 거슬러 오직 저를 향해서만 아주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멈춰서서 예전 그 시절에 저를 보며 지어주던 그 슬프고도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한서연 맞지?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닿는 순간 저는 진짜 온몸에 힘이 풀려서 길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정말 징그럽고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머리로는 다 잊었다고, 지웠다고 다짐하며 10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 톤 하나, 저를 바라보는 눈빛의 각도, 특유의 나직한 어조를 들으니까 제 몸과 마음이 0.1초 만에 22의 그 시절로 강제 소환당하더라고요. 걸어오는 속도까지 제 기억 속에 윤태준 그대로였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길 한복판에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골목 구석에 있는 조용한 지하 카페로 들어갔어요. 제가 먼저 시계를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올해는 못 있어. 딱 30분만 얘기하다가 가자. 근데 참 웃기죠. 제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고 갈 균열은 바로 그 고작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사이에 두고 앉아서 태준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봤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태준이도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날카롭고 반항적이던 소년 같은 느낌은 많이 사라졌고 대신 35 남자의 깊고 지친 분위기가 온몸에서 풍겨 나왔어요. 눈 밑에는 거뭇한 피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날렵하던 턱선은 더욱 짙고 단단해졌더라고요. 무엇보다 웃을 때 예전처럼 아이처럼 활짝 웃지 못하고 씁쓸한 그늘이 져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정말 미치도록 위험하게도 훨씬 더 남자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소름 끼칠 정도로 제 이상형 그 자체였어요. 넓은 어깨, 긴 손가락, 살짝 쉰 듯한 목소리까지 전부 다요.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제 안에서 엄청난 죄책감과 공포가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평생을 약속한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부였으니까요. 너 결혼해? 태준이의 시선이 제 왼손 약지에 머물렀어요. 민우랑 커플링으로 맞춘 그리고 곧 결혼 반지로 대체될 심플한 다이아 반지가 조명 밑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하게 왼손을 테이블 밑으로 숨겼어요. 하지만 이미 태준이의 날카로운 눈이 그걸 포착한 뒤였죠. 그렇게 됐어. 좋은 사람이야? 태준이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어요. 좋은 사람인지 묻는 그 평범한 질문에 이상하게 제 입술이 굳어서 대답이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그럼 엄청 좋은 사람이고 날 너무 사랑해줘라는 말이 맴도는데 목구멍에서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어요. 민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헌신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신랑감이죠. 근데 왜 저는 태준이 앞에서 그 당연한 대답을 단 1초도 망설였을까요? 태준이는 제 그 짧은 침묵과 흔들리는 눈동자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아주 작고 씁쓸하게 훗 하고 웃더라고요. 너는 아직도 나한테 거짓말할 때 입술 꾹 깨무는 버릇 못 고쳤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 왈칵 치밀어 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맞아, 그랬었지. 내가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해도 세상에서 내 감정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읽어내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윤태준이었지. 민우는 4년을 만나면서도 내가 회사 일로 속상해서 웃는 척하면 정말 기분 좋은 줄 알고 같이 웃어주는 사람인데 태준이는 단 10초만 내 얼굴을 봐도 내 슬픔을 알아채던 사람이었어요. 태준이는 지금 강남 근처에서 혼자 자취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우여곡절 끝에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서 죽어라 일하다가 조직 생활이 너무 안 맞아서 몇 년 전에 사표 던지고 나와 지금은 프리랜서 영상 디렉터로 일하고 있대요. 중간에 몇 년 동안은 도망치듯 해외를 돌며 방황하기도 했다면서 자기 인생을 덤덤하게 말해주더라고요. 너는? 서연이 너는 어떻게 지냈어? 나 그냥 평범한 회사 다녀. 대리 달았고 매일 쳇바퀴 돌듯이 일하고 그러지 뭐. 행복해? 태준이의 질문은 언제나 돌직구였어요. 중간 과정 없이 제 심장 가장 깊숙한 곳을 찌르고 들어왔죠.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행복하지. 곧 결혼도 하잖아. 모든 게 다 안정적이야. 근데 태준이는
제 인위적인 웃음에도 안 웃어주더라고요. 그냥 그 깊고 묵직한 눈빛으로 제 얼굴을 묵묵히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서연아. 너 지금 눈 전혀 안 행복해 보여. 억지로 행복한 척 연기하는 사람 같아.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혀서 카페 안의 산소가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태준이의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지금 안 행복해요. 그냥 안심하고 있었을 뿐이지 가슴 터질 듯한 행복 같은 건 느낀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요. 지하 카페의 어두운 조명 속에서 태준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격렬했던 22의 그 시절이 마치 어제 일처럼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 CC였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구석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던 태준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이미 그 사람에게 저당 잡힌 상태였죠. 우리는 정말 미친 듯이 사랑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야, 너네 징그럽다 징그러워. 작당 좀 해라 할 정도로 하루 24시간 내내 붙어 있었어요. 감정이 너무 크고 뜨겁다 보니 그만큼 엄청나게 싸우기도 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으며 상처를 주다가도 밤늦게 자취방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곤 했죠. 어렸고 경제적으로 무능했고 감정을 다루는 법에 너무나 서툴렀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순도 100%의 진짜였어요. 수업이 끝나면 태준이는 제 전공 서적을 대신 들어주며 캠퍼스를 걸었고 제가 늦은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끝날 때까지 카운터 앞 의자를 지켜주던 사람이었어요. 새벽 3시에 갑자기 제가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면 자취방에서 자다 말고 자전거를 타고 단숨에 제 집 앞까지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저를 안아주던 남자였죠. 그 시절 제 우주의 중심은 온통 윤태준이라는 중력으로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가 결국 헤어지게 된 이유는 너무나 허무하고 지독했어요. 바로 가난이라는 현실,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이었죠. 졸업반이 다가올수록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어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해서 평범하게 돈을 벌고 싶어 했지만 예술가, 기질이 다분했던 태준이는 평범한 회사원은 죽어도 싫다며 독립 영화를 만들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매일 공모전에서 떨어지면서도 시나리오를 붙잡고 있는 태준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미래에 대한 거대한 공포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결정적인 파국은 태준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뇌졸중 쓰러짐이었어요. 안 그래도 어려웠던 태준이네 집안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았고 태준이는 학교를 휴학하고 낮에는 택배 상하차,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어머니 병간호까지 도맡아야 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태준이는 날이 갈수록 예민해지고 피폐해졌어요. 저를 만날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가끔 만나도 피곤에 쩔어있는 태준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지쳐갔고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시를 돋우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비가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던 여름날 새벽이었어요. 태준이의 컴컴하고 퀴퀴한 반지하 자취방에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제가 취업 스터디에서 잔뜩 스트레스를 받고 태준이를 찾아갔는데 태준이는 방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었고 방 안은 컵라면 용기와 담배꽁초로 가득했죠. 그 비참한 풍경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태준아, 나 이제 진짜 너무 힘들어. 너랑 있으면
내 미래까지 이 어두운 반지하 속으로 같이 가라앉는 것 같아. 나 숨이 안 쉬어져. 제 모진 말에 태준이도 붉어진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으로 제 손을 꽉 쥐며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처절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애원하더라고요. 서연아,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나 진짜 잘해볼게. 근데 저는 그 손을 비정하게 뿌리쳤어요. 무서웠거든요. 당장 내 앞가림도 힘든데 이 사람의 무거운 인생 무게와 병드신 어머니, 그리고 기약 없는 영화 감독이라는 꿈까지 내가 같이 짊어질 자신이 도저히 없었어요. 20대 초반의 저에게 현실은 너무나 무서운 괴물이었으니까요. 아니, 나 더는 못 기다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게 제가 먼저 이별을 고했어요. 그 사람의 가슴에 가장 잔인한 비수를 꽂아 넣은 채로요. 헤어지던 날도 참 잔인하게 오늘처럼 비가 내렸어요. 학교 앞 낡은 버스 정류장 아래에서 저는 우산을 쓰고 서 있었고 태준이는 우산도 없이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빗물이 태준이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과 섞여 마구 흘러내렸어요. 태준이는 제 어깨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서연아, 내가 다 포기할게. 영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돈 벌게. 그러니까 제발 가지만 마. 너 없으면 나 진짜 죽어. 하지만 저는 끝내 차갑게 태준이의 손을 쳐내고 마침 도착한 버스 안으로 도망치듯 올라탔어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문 너머로 빗속에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태준이의 실루엣을 보며 저도 숨이 넘어갈 정도로 꺼진 소리로 울었죠. 그날 이후로 태준이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어요. 번호도 바뀌었고 동기들 소식통을 들어보니 학교도 자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저는 태준이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줄 알았어요. 아니, 지워졌다고 믿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비겁하고 웃긴 줄 아세요? 다 잊었다고 생각하고 민우를 만나 안정적인 연애를 하면서도 문득문득 제 무의식은 태준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더라고요. 민우랑 데이트를 하다가도 비가 오는 날이면 나도 모르게 창밖을 보며 멍해졌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 감성이 말랑해질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길거리에서 태준이가 쓰던 은은한 우디 향수 냄새가 스쳐 지나가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행인의 뒷모습을 확인하곤 했죠. 그때는 그저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첫사랑 추억 한 조각쯤은 있는 거니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다 지난 옛날 일이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10년 만에 강남역 한복판에서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마주하고 그 사람의 숨결을 느끼는 순간 깨달았어요. 태준이는 제 인생에서 추억이라는 예쁜 상자에 담겨 봉인된 게 아니라 언제든 불씨만 닿으면 온 산을 태워버릴 수 있는 활활 타오르는 현재 진행형 불덩어리였다는 거요. 제 마음은 전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목요일 밤 태준이와 카페에서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기획안 회의를 하다가도 빔 프로젝터 화면 위로 태준이의 깊은 눈빛이 겹쳐 보였고 주말에 민우와 결혼식장에 올릴 코스 요리를 시식하러 가서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도 자꾸만 태준이의 씁쓸한 미소가 떠올라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우가 신혼집 가구 브랜드를 스크랩해와서 서연아, 안방 침대는 이 브랜드가 좋겠지? 하고 다정하게 물어보는데도
제 머릿속은 온통 태준이는 지금 어떤 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가장 끔찍했던 건 죄책감이었어요. 제 옆에 있는 민우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저에게 소홀한 적도 없고 언제나 저를 세계의 중심으로 두고 아껴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좋은 남자인데 그런 민우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제 마음은 자꾸만 다른 남자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밤에 민우 옆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할 때면 제 무의식은 잔인하게도 태준이와 뜨겁게 사랑했던 스물둘의 자취방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꿈속에서 태준이와 거칠게 입을 맞추다가 깜짝 놀라 눈을 뜨면 옆에는 민우가 평소처럼 묻어나고 편안한 얼굴로 고르게 숨을 쉬며 자고 있었죠. 그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죄책감과 더불어 제 안에 아주 솔직하고 위험한 욕망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우는 너무나 평온하고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잔잔한 만큼 제 심장을 뛰게 만들지는 못하죠. 반면 태준이는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정해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람 앞에서는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영혼을 다 바쳐서 그 위험하고 뜨거운 감정을 여전히 갈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옥 같은 일주일이 흘러간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데 화면 위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 알림이 팝업으로 떴어요. 퇴근했어? 비 오는데 우산은 챙겼고? 태준이였어요. 카페에서 헤어질 때 혹시 번호가 바뀌었냐는 태준이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지금 번호를 찍어줬었거든요. 설마 진짜로 연락이 올 줄은 몰랐는데 그 담백한 문자 한 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또다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안에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저는 그 문자 화면을 켜둔 채 10분 동안 아무런 답장도 보내지 못하고 손을 덜덜 떨었어요. 답장을 보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가락은 제 이성을 배신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떨리는 터치로 답장을 보냈죠. 응, 이제 퇴근하는 중이야. 너는? 그날 밤을 기점으로 우리의 금지된 연락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고 평범한 이야기들만 나눴어요. 오늘 점심은 뭐 먹었는지, 새로 들어간 영상 프로젝트가 너무 힘들다거나, 요즘 넷플릭스에서 무슨 드라마가 재밌다거나 하는 그런 소소한 일상적인 대화들 말이에요. 근데 그 대화가 진행될수록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1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의 공백이 중간에 뻥 뚫려 있는데도 마치 어제까지 연애하다가 잠깐 떨어진 연인처럼 대화의 핑퐁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태준이는 타자를 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고 태준이가 툭 던지는 농담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4년을 만난 민우보다 10년 만에 다시 연락하는 태준이가 제 영혼에 훨씬 더 완벽하게 밀착되어 있었어요. 그 익숙함과 편안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로 이끌 만큼 가장 위험한 독약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어요. 연락을 시작한 지 2주일쯤 지나던 금요일 밤 태준이가 밤늦게 제 회사 근처로 찾아왔어요. 우리는 양재천 근처의 어두운 선술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죠. 사케 몇 잔이 들어가자 그동안 억지로 누르고 있던 팽팽한 긴장감이 단숨에 깨져버렸어요. 태준이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인 채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아, 너 그 결혼 진짜 할 거야? 저는 태준이의 그 질문에 담긴 진심의 무게가 너무 무서워서 일부러 가벼운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장난스러운 어조로 받아쳤어요. 웃으면서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내는 신용을 했죠. 왜 이래, 진짜? 나 청첩장 돌린 지가 언젠데. 너한테도 한 장 줄까? 꼭 와서 축하해줘. 근데 태준이는 전혀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장난 섞인 태도에 상처받은 듯한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응시하더라고요. 선술집 안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우리 테이블만 거대한 침묵의 요새가 된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태준이가 마침내 숨을 크게 몰아쉬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마, 그 결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아직 나 좋아하잖아. 순간 머리를 둔기로 강하게 얻어맞은 것처럼 숨이 턱 막혔어요. 태준이는 도망치려는 제 시선을 완벽하게 붙잡아 가두며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봐, 서연아. 너 그 사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조건 맞고 편하니까 도망치듯 결혼식장 들어가려는 거잖아. 내 마음속에 아직 내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옆에서 평생을 살려고 그래? 나도 그래. 나 10년 동안 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그러니까 제발 그 결혼하지 마. 그날 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침대에 누웠지만 새벽 4시가 넘어가도록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죠. 옆을 돌아보니 민우는 언제나처럼 평온하고 무던한 얼굴로 달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민우의 넓고 든든한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와 베개 기지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민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저 하나만을 바라보며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주말마다 혼자 발품 팔아가며 가전 가구를 보러 다녔고 예물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바꾸라며 제 카드 지갑에 자기 신용카드를 넣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제 부모님 생신까지 저보다 먼저 챙기며 양가 식사 자리를 조율하던 이 결혼에 온 영혼과 진심을 다 바치고 있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천사 같은 남자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10년 전 그 차갑고 위험했던 과거의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태준이의 고백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단순히 문자를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 일주일에 2~3번씩 퇴근 후에 태준이를 몰래 만났죠. 민우에게는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터져서 당분간 매일 야근해야 할 것 같아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해가면서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태준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엄청난 죄책감마저도 짜릿한 쾌감으로 변하는 기괴한 중독 증상이 나타났어요. 태준이와 있으면 저는 다시 22의 한서연으로 돌아갔어요. 아무 걱정 없이 웃고 소리 지르고 제 모든 감정을 여과 없이 분출할 수 있었죠. 태준이는 제 성격의 가장 어두운 면까지 다 포용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마음만 설레었던 게 아니에요. 저와 태준이는 마치 22의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던 그 시절로 그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태준이는 제가 처음 관계를 가졌던 남자였어요. 태준과의 잠자리는 저를 몸도 마음도 22 그때로 돌려놓았어요. 반면 주말에 만나는 민우 앞에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생기가 사라져갔어요. 민우는 그런 저를 보며 그저 야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가락동 시장까지 가서 몸에 좋은 장어를 사와서 직접 구워주며
제 기운을 돋워주려고 애를 썼죠. 서연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속상하네. 결혼식 끝나면 바로 긴 휴가 내고 하와이 가서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자. 내가 일정도 다 짜놨어.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스마트폰으로 하와이 리조트 사진을 보여주는데 순간 제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죄스러워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모든 걸 고백하고 싶었어요. 민우 씨, 나 사실 10년 전 첫사랑 다시 만나고 있어. 그 사람 때문에 결혼하기 싫어졌어라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제 비겁함과 나약함이 제 입을 꽉 막아버렸어요. 결혼을 엎었을 때 감당해야 할 양가 부모님의 충격,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라는 좋은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신혼집에 들어갈 커튼, 원단을 고르기 위해 청담동의 한 인테리어 편집숍에서 민우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한 저는 근처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제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윤태준이었어요. 태준아. 왜? 서연아, 나 지금 내 회사 근처 카페인데 잠깐 얼굴만 보면 안 돼? 보고 싶어서 현기증 날 것 같아. 나 지금 청담동이야. 오늘 민우 씨랑 신혼집 커튼 고르기로 한 날이잖아. 오늘은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청담동으로 갈게. 주소 불러줘. 얼굴만 딱 5분만 보고 갈게. 진짜 잠깐이야. 얼굴만 보게 해줘. 태준이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뚝뚝 묻어났어요. 저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어요. 30분 뒤면 민우가 도착할 예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못된 심장은 또다시 동요하기 시작했고 결국 편집숍에서 2블록 떨어진 한적한 골목길의 주소를 태준이에게 전송하고 말았어요. 딱 5분만 보고 돌보내면 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15분 뒤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이는 태준이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 제 앞에 나타났어요. 택시를 타고 미친 듯이 달려온 게 분명했죠. 태준이는 제 앞에 서자마자 숨을 고르지도 않은 채 제 두 손을 꽉 붙잡았어요. 그 뜨거운 손길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덜컹거렸죠. 진짜 왔네, 바보같이. 내가 말했잖아. 너 보고 싶으면 어디든 간다고. 서연아, 나 진짜 너 못 보내. 그 새끼한테 너 절대 안 보내. 태준이는 골목길 가로수 그늘 아래에서 저를 자기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겨 껴안았어요. 주변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어깨에 고개를 묻은 채 웅얼거렸죠. 그 사람의 익숙한 체온과 향수 냄새가 제 온몸을 감싸 안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태준이의 등에 손을 올리며 그 품에 안겨버렸어요. 거대한 죄책감 속에서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행복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한서연? 골목길 초입에서 너무나 익숙하고 다정한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라서 태준이의 품에서 번개처럼 몸을 떼어내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한 손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의 아이스라떼 2잔을 들고 체크무늬 셔츠를 단정하게 입은 민우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우의 눈동자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들고 있던 커피 캐리어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얼음과 커피가 길바닥으로 사방으로 튀어번졌어요. 민우 씨,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 나왔어요. 제 평생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파국이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눈앞에서 펼쳐진 거였죠.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커피를 보지도 않은 채 천천히 걸어와 저와 제 옆에 서 있는 태준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4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다 못해 잔인할 정도로 굳어버린 얼굴이었어요. 서연아, 이 남자는 누구야? 그리고 너 지금 내 앞에서 이 남자 품에 안겨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민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배신감의 크기는 골목길 전체를 얼려버릴 정도로 매서웠어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고 제 옆에 있던 태준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민우의 눈을 마주보며 제 앞을 가로막아 섰어요. 내가 서연이 첫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안 끝났습니다. 태준이의 그 폭탄 같은 발언이 청담동의 한적한 골목길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완벽하고 평온했던 인생의 유리성은 산산조각이 나며 완전히 붕괴해 버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태준이의 도발적인 말 한마디에 민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쫙 빠져서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4년 동안 늘 온화하게 웃던 그 착한 남자의 눈에 처음으로 맹수 같은 서늘한 분노가 가득 차오르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죠. 민우는 태준이를 향해 주먹을 쥐어 올리는 대신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목을 강하게 쥐어 잡았어요. 평소에 다정한 민우답지 않게 손목이 부러질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어요. 서연아, 나랑 가. 이딴 새끼 말 들을 가치도 없어. 일단 우리 둘이 얘기해. 이 손 놓으시죠. 서연이 아파하잖아. 태준이가 민우의 손을 가로막으며 밀쳤고 순식간에 두 남자 사이에 팽팽한 육탄전이 벌어질 것 같은 험악한 기류가 감돌았어요. 골목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멈춰서서 우리를 수군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죠. 더는 이 끔찍한 구경거리가 되기 싫어서 태준이의 손을 뿌리치고 민우의 손을 잡은 채 소리를 질렀어요. 태준이, 너 제발 그만해. 민우 씨, 일단 가요.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여기 벗어나요. 저는 민우를 이끌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민우의 차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어요. 차 문이 닫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핸들을 잡은 민우의 손이 눈에 띄게 덜덜 떨리고 있더라고요. 민우는 한참 동안 앞만 보고 가만히 있다가 이윽고 내비게이션 화면을 끈 채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설명해봐. 야근이라던 거 다 저 새끼 만나러 간 거였어? 우리 신혼집 가구 보러 다닐 때, 예식장 체크할 때 내 마음속엔 저 남자가 있었던 거야? 민우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훨씬 더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묻어 있어서 제 가슴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제가 바람을 피운 게 맞고 예비 신랑을 기만하고 과거의 남자와 놀아난 게 팩트인데. 미안해, 민우 씨,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다 내 잘못이야. 미쳤었다고? 서연아, 넌 미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한테 마음이 없었던 거야. 4년 동안 넌 날 보면서 한 번도 저 남자한테 지었던 저런 간절한 표정 지은 적 없어. 난 내가 원래 무던하고 얌전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저 사람 앞에서는 아주 절절하네. 민우는 실소하며 차 창문을 세차게 내리쳤어요. 쾅! 소리와 함께 차 안이 크게 울렸고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렸죠. 민우가 이렇게 폭력적인 반응을 보인 건 4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만큼 민우의 진심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증거였죠. 민우는 그 길로 차를 몰아 저를 제 자취방 앞에 내려주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저를 보지도 않은 채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결혼식까지 2달 남았어. 양가 부모님께는 내가 적당히 핑계대고 식장 취소할 테니까 넌 내 첫사랑한테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우리 끝이야, 한서연. 차 문이 닫히고 민우의 아반떼 차량은 굉음을 내며 골목길을 빠져나갔어요. 웅크려 앉아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제가 원하던 자유가 이런 처참한 파멸의 형태였는지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왔죠. 민우의 행동력은 무서울 정도로 빨랐어요. 일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제 스마트폰으로 웨딩홀 취소 완료 문자, 스튜디오 및 드레스 업체 위약금 정산 내역이 사진으로 날아왔죠.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서 숨이 넘어갈 듯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연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민우한테 방금 연락 왔는데 너랑 성격 차이로 결혼 못하겠다고, 위약금은 자기가 다 물 테니까 결혼식 취소하자고 했다는데 너 대체 민우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부모 속 뒤집어지는 꼴 보고 싶어서 환장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과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죄송해요,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급격하게 지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회사에는 벌써 파혼했다는 소문이 쫙 퍼져서 동료들은 제 앞에서는 눈치를 보고 뒤에서는 결혼식 2달 앞두고 파혼이라니, 여자 쪽에 무슨 엄청난 하자나 바람이라도 난 거 아니냐며 수군거렸죠.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보다 끔찍했어요. 그 와중에 유일한 도피처는 태준이 뿐이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저를 안아주며 태준이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죠. 서연아, 잘 생각했어. 어차피 사랑 없는 결혼은 지옥이야. 내가 겪는 이 아픔, 내가 평생 곁에서 다 보상해줄게. 이제 우리 다시 예전처럼 아무 방해 없이 사랑만 하면 돼. 태준이의 품은 따뜻했고 그 달콤한 위로는 제 무너진 자존감을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한 대가치고는 조금 가혹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랑을 쟁취했으니 된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죠. 하지만 현실은 소설이나 영화처럼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거대한 도피성이 사라지고 온전히 생활로서 태준이와 마주하게 되자 10년 전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시 독사처럼 대가리를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민우와 헤어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짐을 싸서 태준이의 옥탑방 자취방으로 들어갔어요. 어차피 부모님 집에는 얼굴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었고 혼자 자취하던 방도 계약이 끝나가던 참이었으니까요. 처음 일주일은 마치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태준이의 얼굴이 보였고 밤에는 같이 캔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봤죠. 근데 딱 35의 직장인 여성인 저에게 프리랜서 남자의 삶은 서서히 공포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태준이는 여전히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광고 영상 편집 마감이 임박하면 사흘 밤낮을 씻지도 않고 담배를 피워대며 방구석에 박혀 있었고 방 안은 순식간에 담배 냄새와 배달음식 쓰레기로 가득 찼죠. 제가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통 가득 쌓인 그릇들과 빨지 않은 옷가지들을 정리하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결정적인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4년 동안 민우와 연애할 때는 단 한 번도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민우는 데이트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항상 좋은 레스토랑과 쾌적한 데이트 코스를 알아서 예약해뒀으니까요. 하지만 태준이는 프리랜서라
수입이 너무나 불안정했어요. 어떤 달은 몇백만 원을 벌어오다가도 어떤 달은 프로젝트가 끊겨서 수입이 아예 0원이었죠. 옥탑방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의 대부분을 제 월급 통장에서 지출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상사에게 엄청나게 깨지고 눈물이 글썽한 채로 집에 들어왔는데 태준이는 친구들과 거실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자기들이 기획 중인 유튜브 독립 다큐멘터리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번에 예술기금 지원금만 나오면 대박 터지는 거야. 서연아, 왔어? 이리 와서 한잔해. 철없이 해맑게 웃는 태준이의 얼굴을 보는데 순간 10년 전 버스 정류장에서 그 사람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 남자는 35이 되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현실보다는 꿈을 먹고 사는 소년이구나.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무책임한 소년의 미래를 내 어깨에 짊어질 깜냥이 안 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손물년이구나. 그날 밤 친구들이 다 가고 난 뒤 난장판이 된 거실을 치우며 제가 태준이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말투는 최대한 부드럽게 하려고 애썼지만 뼈가 섞여 있었죠. 태준아, 우리 언제까지 이 옥탑방에서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너 프리랜서 일도 좋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나오는 자리를 알아보는 건 어때? 내 친구 남편 보니까 안정적인 외주 프로덕션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고정급 받으면서 일하더라고. 제 말에 태준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담배를 한 대 물더니 10년 전 그 반지하 방에서 보여주었던 그 예민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서연아, 너 지금 나한테 그 새끼 같은 삶을 살라고 강요하는 거야? 나 대기업 조직 생활 안 맞아서 나온 거 알잖아. 내 예술적 주관 다 버리고 대량 생산 공장 같은 프로덕션 들어가라고? 너 결국 돈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지? 그 새끼의 안정적인 배경이 그리워진 거야? 뭐, 그 새끼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한 건 너지. 그 새끼랑 결혼하려던 거 내가 붙잡아서 여기 데려다 놨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현실 타령이야? 내가 나 사랑해서 선택한 인생이잖아. 태준이가 소리를 지르며 거실 테이블을 발로 찼어요. 삭해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하며 산산조각이 났죠. 그 파편들을 보면서 제 가슴도 함께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 내가 찾던 가슴 뛰는 사랑의 종착지가 결국은 10년 전보다 더 끔찍하게 부패해 가는 이 아수라장이었구나. 태준이와의 잦은 말다툼과 생활고에 지쳐가던 어느 날 저는 퇴근길에 백화점 지하 식품관을 터덜터덜 걷고 있었어요. 대충 마감 세일하는 초밥 도시락을 사서 옥탑방으로 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제 저 멀리 델리 코너 앞에서 너무나 낯익은 실루엣의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깔끔한 슬랙스에 가디건 차림. 민우였어요. 민우의 옆에는 임신을 한 듯 배가 살짝 부른 인상이 아주 단아하고 예쁜 어떤 여성이 민우의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우는 그 여성이 고르는 만두를 다정하게 쳐다보며 한 손으로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다정하게 넘겨주고 있었어요. 4년 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순간 제 발걸음이 그 자리에 콘크리트를 부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찌르는 것처럼 아파왔고 눈물이 시야를 가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나중에 주선자 친구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민우는 파혼한 지 3달 만에 양가 부모님이 소개해준 정말 참하고 선한 약사 여성과 만나 초고속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우에게 상처를 준 건 저였지만 정작 그 상처를 치유하고 완벽한 행복의 궤도로 가장 먼저 올라탄 건 민우였고 진흙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파멸한 건 오로지 제 자신이었던 거예요. 백화점 조명 밑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훔쳐보며 저는 쇼핑백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엄청난 후회와 상실감이 해일처럼 밀려와 제 영혼을 집어삼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 잔잔하고 완벽했던 호수 같은 평화를 내 발로 차버렸을까? 왜 그 불나방 같은 과거의 불장난에 내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렸을까?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제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태준이는 여전히 술에 취해 침대에 쓰러져 자고 있었고 방 안은 매캐한 담배 연기와 찌든 오줌 냄새 같은 삶의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캐리어 지퍼를 닫는 소리에 태준이가 부스스 눈을 뜨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어디가 서연아, 또 밤늦게 어딜 가려고 그래. 태준아, 우리 이제 진짜 끝내자. 우리 10년 전에 헤어졌을 때 끝냈어야 했어. 10년 만에 다시 만나서 확인한 건 우리가 여전히 서로에게 최악의 파멸이라는 사실 하나뿐이야. 나 이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갈래. 태준이는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술에 취해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질 뿐이었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옥탑방 계단을 내려왔어요. 밤하늘에서는 마치 10년 전 그날처럼, 그리고 강남역에서 태준이를 다시 마주쳤던 그날처럼 세찬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산도 없이 캐리어를 끌고 빗속을 터덜터덜 걸었죠.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며 제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어내 주었어요. 22의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고 35의 저는 어리석어서 파멸했어요. 가슴 뛰는 사랑을 선택한 대가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가혹했죠. 남은 인생 동안 저는 아마 그 어떤 남자도 진심으로 믿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랑도 하지 못한 채 제 어리석은 선택이 남긴 이 차가운 흉터를 만지며 평생을 쓸쓸하게 살아갈 거예요. 빗속의 버스 정류장 의자에 혼자 앉아 멀리서 불빛을 비추며 다가오는 막차 버스를 바라보았어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축제는 이제 완전히 끝났고 제 앞에는 오직 차갑고 쓸쓸한 현실의 어둠만이 길게 뻗어 있었어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처럼 미련하게 과거의 유령에 홀려 현재의 완벽한 행복을 스스로 부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